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한 남성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가 영정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보, 당신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들이 영정을 보며 아빠 하고 울먹이는 순간 장례식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아버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게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6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3형제 중 장남이고 아래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74살이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3형제를 키우셨고 특별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우리 3형제가 모시고 살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희들도 각자 살림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혼자가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독립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규칙적인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시고 오전에는 회사 일을 보시고 오후에는 취미 생활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골프를 치러 가셨고 가끔 등산 모임도 나가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돌아가며 아버지를 찾아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드렸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직접 뵈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건강하셨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 근처에 사시는 이웃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현관 앞에 쓰러져 계세요. 지금 구급차 불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황급히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동생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신 상태였습니다. 우리 3형제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저희가 자식들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었는데 다행히 소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어요. 우리는 면회 시간에만 잠깐씩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없으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십시오. 환자분 상태가 위독합니다. 우리 3형제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74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병원 근처 대형 장례식장에 오호실을 잡았어요. 부의금 계좌를 만들고 부고를 돌렸습니다. 친척들한테 연락하고 아버지 회사 사람들한테도 알렸습니다. 빈소를 차렸습니다. 영정 사진은 작년에 찍으신 사진을 골랐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3형제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첫날은 친척들이 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형제들, 사촌들, 조카들. 다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둘째 날은 아버지의 친구분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마지막 날 오전 발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빈소에는 마지막 조문객 몇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조문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완전히 넛이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한 명은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다른 한 명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지 회사 직원 가족인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의 표정이, 행동이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자는 비틀거리며 빈소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정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순간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여보라고 했습니다. 방금 이 여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여보라고 한 겁니다. 저는 얼떨떨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아내입니다. 아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라고요? 아버지의 아내는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내는 우리 어머니신데 어머니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분의 아내예요. 23년째 함께 살았어요. 23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여자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영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가세요? 아빠. 이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빈소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여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생들도 따라 나왔어요. 우리는 장례식장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23년 전에 고인을 만났어요. 여자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3년 전 아버지는 사업차 부산에 자주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 회사가 부산 쪽 거래처가 많았거든요. 그때 부산의 한 식당에서 김미숙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김미숙 씨는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그 식당에 자주 갔고 김미숙 씨와 친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과 종업원 관계였지만 점점 가까워졌대요. 그러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1년쯤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김미숙 씨한테 제안했답니다.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와 내 딸을 책임질게. 김미숙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해요. 아버지한테 이미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설득했답니다. 서울에는 내 가족이 있지만 부산에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될 수 있어. 일주일에 사나흘은 부산에 있을 거야. 그동안은 우리가 가족이야. 결국 김미숙 씨는 받아들였답니다. 그렇게 23년 전부터 아버지는 이중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부산에 집을 하나 마련해 줬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김미숙 씨와 그녀의 딸이 살기에는 충분했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사나흘은 부산에서 지냈답니다. 김미숙 씨의 딸을 자기 딸처럼 키웠답니다. 학교도 보내주고 필요한 건 다 사주고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김미숙 씨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버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는 이 아이예요. 김미숙 씨가 옆에 서 있는 남자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남자아이를 봤어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정확히는 제 동생을 닮았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요? 그럼 제 배다른 동생이란 말인가요? 그럼 저 여자아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전 남편의 딸이에요. 하지만 고인이 친아버지처럼 키워줬어요. 23년을 그 아이한테는 고인이 진짜 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23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가며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사나흘은 부산에서 나머지는 서울에서. 그렇게 23년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3년. 아버지가 23년 동안 이중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아셨나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모르셨을 거예요. 고인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평생 비밀로 하자고. 어머니는 모르셨던 겁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남편이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모르신 채 가신 거예요. 어떻게 23년 동안이나 숨길 수가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고인이 정말 철저하셨어요. 부산에서는 다른 이름을 쓰셨어요. 주민등록도 따로 만드셨고, 저랑 아이 호적에도 올리지 않으셨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싶다고, 특히 아들이 친아버지인데 장례식에도 못 간다고 너무 울어서. 남자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여자한테, 이 모든 상황에.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이 불쌍했어요. 자기들 잘못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주셨어요. 그걸로 살았어요. 부족하지 않게. 그럼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몰라요.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통장 하나를 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걸로 당분간 살아라고. 3천만 원.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3천만 원이 전부라는 겁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빈소에는 못 들어가세요. 친척들도 많고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알아요. 죄송해요. 그냥 마지막으로 영정만 보고 갈게요. 절만 한번 올리고. 김미숙 씨는 다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이들도 같이 절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아까 아내라고 하지 않았어? 설마 첩이야? 아니 요즘 세상에 첩이 어딨어.
저는 친척들한테 둘러댔습니다. 아버지 회사 직원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대요. 친척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숙 씨는 절을 마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가와서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부의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김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연락처 좀 주세요. 나중에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김미숙 씨는 명함을 하나 꺼내줬어요. 거기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동생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형, 이거 어떡하죠? 일단 장례부터 치르자. 나중에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발인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우리 삼형제는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을 찾았어요. 통장, 증권 계좌, 부동산 서류.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서울 집은 시세로 15억 정도였어요. 그리고 회사 주식이 5억, 예금이 3억, 부동산이 몇 개 더 있었는데 합치면 약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총 재산이 약 40억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이거 우리가 상속받는 거죠? 동생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법적 상속인은 우리 삼형제야. 그럼 저 사람들은?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어. 혼인 신고도 안 했고 아들도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잖아.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김미숙 씨와 그 자녀들은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자녀도 인지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혼 관계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은 법적 상속인인 세 분이 3등분 하시면 됩니다. 1인당 약 13억씩 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그게 법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며칠 후 저는 김미숙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미숙 씨는 여전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23년 동안 정말 아버지를 몰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몰랐어요. 고인이 가명을 쓰셨거든요. 부산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사셨어요. 서울에 가족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어요. 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매달 200만 원. 23년 동안. 그게 전부예요. 저축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기에 빠듯했거든요. 그럼 집은요? 전세예요. 보증금 5천만 원짜리. 그것도 고인이 빌려주신 거예요. 제 명의는 아니에요. 김미숙 씨는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남이었고 경제적으로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게 전부였던 겁니다. 아버지한테서 뭔가 받은 건 없으세요? 통장이나 부동산이나 3천만 원 들어있는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예요. 고인이 만약 내가 죽으면 이걸로 살아라고 주신 거. 3천만 원. 23년의 대가치고는 너무 적었습니다. 아들은 고인의 친아들 맞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친아들이에요. DNA 검사도 해봤어요. 출생신고는 했지만 아버지란에는 제 전 남편 이름을 올렸어요. 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알고 어떤가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친아버지인데 장례식도 제대로 못 갔다고, 자기는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라고 너무 괴로워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황이었는데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알아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봤어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대요. 23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는 남이래요. 김미숙 씨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관계였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특히 아들이 너무 불쌍해요. 친아버지인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지만 그래도 23년을 함께 사셨고, 특히 아들은 아버지의 친아들이니까 저희가 조금 나눠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금액은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1억이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큰 돈을? 아닙니다. 40억 중에 1억이면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23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괜찮으세요? 다른 가족분들도 동의하세요? 동생들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설득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제 생각을 말했어요. 형, 미쳤어?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한테 왜 돈을 줘? 남동생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23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 친아들이야. 우리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래도 1억은 너무 많아. 40억 중에 1억이야. 우리한테는 큰 손해도 아니야. 우리는 1인당 12억씩 받아도 충분해. 여동생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들도 불쌍해. 특히 아이들. 자기들 잘못도 아닌데. 그래도 남동생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생각해봐. 아버지가 23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쓴 돈이 얼마겠어. 매달 200만 원씩이면 1년에 2,400만 원, 23년이면 약 5억 5천만 원이야. 그 정도는 쓰신 거야. 그런데 남긴 건 3천만 원뿐이야. 1억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남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 뜻대로 해.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미숙 씨한테 1억 원을 증여하는 내용이었어요. 김미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계약서를 건넸어요. 이거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돈으로 아들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드님이 나중에 성공하면 아버지 산소에 한번 찾아가라고 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미숙 씨한테서 감사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우리 3형제는 각자 12억씩 받았습니다. 어느 날 김미숙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김미숙 씨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옷차림도 깔끔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보증금을 빼냈어요. 그 돈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서 작은 가게를 하나 냈어요. 가게요? 네, 작은 분식집이에요.
장사가 잘 돼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어요.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잘 됐네요. 아이들은요? 딸아이는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은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고, 이제는 웃기도 해요. 김미숙 씨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고인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우리 가족 사진.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김미숙 씨,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네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고인이 생각나요. 비록 법적인 남편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진짜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리 가족과 부산에서는 저 가족과 둘 다 아버지한테는 진짜 가족이었을 겁니다. 고인이 마지막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한 달 전쯤 고인이 부산에 오셨을 때 이상하게 말이 많으셨어요. 평소에는 과묵하신 분인데 그날은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미수가 나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서울 가족한테는 절대 나타나지 마라. 너랑 아이들만 힘들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한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23년이나 이렇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김미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부음을 받았어요. 그제야 알았죠. 고인이 뭔가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본인이 오래 못 사실 걸 아셨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3천만 원짜리 통장도 미리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인사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드님 정말 감사해요. 아드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1억 원.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드님은 고인을 닮으신 것 같아요. 따뜻하시고 의리 있으시고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묘를 하러 갔어요. 우리 삼형제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소 앞에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꽃이 놓여 있었고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갔나 봐. 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김미숙 씨와 아이들이 다녀갔을 거라고. 우리는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르고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산을 내려오면서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아버지, 행복하셨을까? 글쎄, 모르겠어. 두 가정을 오가며 사는 게 행복했을까? 어쩌면 두 배로 행복하셨을지도.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두 배로 힘드셨을 수도 있지.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김미숙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드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하겠대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겠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피는 속일 수 없죠. 제 배다른 동생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성공해서 아버지 산소를 찾아올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 잘 살았어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이중생활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어머니는 끝까지 모르셨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어쩌면 그게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았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김미숙 씨는 23년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에 사나흘 남편이 오는 날만을
그리고 그 사나흘이 지나면 또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3년을 두 여자 모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법적인 아내로서, 김미숙 씨는 사실혼 관계로서 둘 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두 가정을 사랑했을 겁니다. 서울의 가족도 부산의 가족도 23년 동안 두 곳을 오가며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이었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이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친척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만 아는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가끔 김미숙 씨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명절에 인사 문자를 보내오거나 아이들 근황을 알려줍니다. 저도 답장을 보냅니다. 짧게 안부를 묻는 정도로. 우리는 이제 먼 친척 같은 관계입니다. 피는 이어져 있지만 법적으로는 남인. 하지만 아버지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버지를 비난하실까요? 아니면 이해하실까요? 김미숙 씨를 욕하실까요? 아니면 동정하실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생은 복잡하다는 것,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회색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법보다 인간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실망도 했고 배신감도 느꼈지만 결국은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사람이었고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미숙 씨한테 1억 원을 준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법적 권리와는 별개로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니까요. 지금도 아버지 산소를 찾아갈 때면 생각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두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23년 동안 두 곳을 오가며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셨죠.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괴로우셨을 거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당신이 만든 두 가족은 모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게 잘못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족도 부산의 가족도 모두 당신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막내 아들, 부산의 그 아이가 성공해서 이곳을 찾아올 겁니다. 그날 당신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하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각할 거리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도 들여다보면 복잡한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법보다는 인간미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세요.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이중생활은 결국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이중생활은 23년 동안 지속됐지만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자 가장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